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변론 준비기를 잡았다는 경우 결국 심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 실질적 제1호 사건으로서 신속하게 네. 심리를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아시다시피 그 헌법재판소에 따라 그 법에 따르면은 7명 이상일 때만 심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른바 효력 정지 가처분에 기해 가지고 효력이 정지되다 보니까 비록 6명이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심리하고 변론하는 것은 네.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그런 원칙, 두 가지 원칙을 밝힌 것 같은데요. 다만 심리와 변론은 가능하지만 그 어떤 그 결정이란 것은 예컨대 탄핵 인용 결정할 경우에 6명 이상이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심리와 변론은 하되 최종적인 결정은 아마 완전체로서의 9명의 헌법재판관이 갖추었을 때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원칙적으로 현행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를 때 현 상황 속에서도 충분한 심리와 변론을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혔던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주심은 전산 자동 배정으로 정형식 재판관이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형식 재판관이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다 보니까 형평성이나 이런 게 잘 될까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 말씀 주신 것처럼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처형으로 알려져 있는 박선영 전 의원이 계엄 사태 직후에 진실화해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대해 우려를 또 어떤 표하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일단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입장에 따르면 주심 배정이 원래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게다가 이제 무작위로 전산으로 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없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특히나 사실 주심이 누구인지는 재판의 속도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것이고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 전체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요. 네. 주심이 누구냐 이것 자체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겁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성향 이런 것과 관련 없이요.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해주지 않을까 국민적 기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담화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던 만큼 이제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보다 더 길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그 변호사 실무를 봤을 때는 훨씬 길어질 가능성이 높죠. 예. 실제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헌재 공보단도 뭐라고 했냐면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해 탄핵 심판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예.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넘기면서 국회에서는 탄핵 결의를 하면서 증거라고는 60건 정도의 이 어떤 다른 증거 기록이 아닌 이 언론 기사를 이렇게 첨부를 했습니다. 언론 기사는 부인해버리면 증거가 하나도 없어버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떤 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검찰 그리고 경찰의 수사 기록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어떤 증거 능력을 봐야 되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검찰의 어떤 피의자 신문 조사나 이런 것들도 증거를 부동해버리면 실질적인 증거 능력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검찰, 경찰의 수사권의 어떤 증거를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증거 능력을 부여해버리면은 사실상 그것에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절차를 또 앞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권의 어떤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100명이 훨씬 넘는 증인을 법정에 불러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느려지는 그런 사태가 이번 탄핵 심리 과정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나 아니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보다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재판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 어떤 때보다도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수사 상황도 좀 짚어볼게요. 검찰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 21일,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출석하라고 다시 한번 통보를 했습니다. 2차 통보예요. 두 번째 통보를 한 건데, 그럼 이번에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 신병 확보도 강제 신병 확보도 검토하겠다 이런 것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환에 응할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따르면 검찰이 11일에 대통령에게 15일에
출석을 하라라고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이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해서 소환에 불응한 상태라고 밝힌 건데요.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또다시 2차 소환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이번에도 소환에 불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재차로 한 번 더 소환을 요구할지 아니면 소환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 영장을 청구할지 아마 이 부분을 놓고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뭐 체포 영장을 떠나서요. 네.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처음이죠. 피의자 조사를 받게 예. 되는 그런 또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조수사본부는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 이렇게 요구서를 발송한 상태인데 검찰도 보내고 공조본 두 군데에서 다 보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떤 선택할 걸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을 어이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따른 수사권 조정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네. 한 사건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경찰도 가야 되고 검찰도 가야 되고 공수처도 가야 되고 나중에는 상설특검 나아가 특검까지 5군데서 서로 백가쟁명식으로 출석을 요청하는 이런 상태가 과연 정상적인 국가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그 소환을 통보를 했기 때문에 출석을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국수본을 중심으로 하는 이 공조수사본부에도 지금 오라고 하고 예. 검찰에서도 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의 그 윤석열 대통령 지금 보면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는 그 통보서를 수령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국수본 쪽 그러니까 공조수사본부에서는 보내온 것은 아직까지 받지 않는 것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실질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응하지만 공조본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적 여론이 있습니다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부적인 어떤 수사기관 간의 조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실제로 검수완박을 하는 케이스에 그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누가 수사권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한 결과 결국 똑같은 사건에서 여기도 나와라 저기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직까지는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수사기관 중에 누구한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해달라고 하면서 역공을 펼칠 가능성도 없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변호인단의 네. 그 어떤 대응책이 앞으로의 어떤 수사의 향방을 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인단의 대응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거의 완료가 됐다고 봐야 할까요? 네, 구성의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제 변호인단이 입장을 냈는데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변호인단의 대표로 맡을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이나 뭐 내일이나 또 다른 입장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김홍일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선 때 윤석열 대선 그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은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그리고 위원장과 그리고 방통위원장까지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윤갑금 전 대구 고검장도 거론이 되고 있고 배진환 변호사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대통령의 40년직이라고 알려져 있는 속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만 일단 후방에서 자문 네. 역할만 해줄 것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에 명 씨가 윤 대통령과 나눈 대화 내용이 더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언론에 그 공개된 내용 중에 예.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을 하겠다, 지시를 하겠다, 실명이 나옵니다. 그 실명이 누굽니까? 윤상현입니다.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에게 내가 이렇게 지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상권 변호사의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공천 관련 지시를 직접 했다 이런 취지거든요. 윤상현 의원도 검찰 조사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관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의견을 예.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의견을 받고 그에 따라서 본인이 원칙에 따라서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어떻게 보면 변론인 것이죠. 지금 만약에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그 관련되는 그 정당법이라든가 이런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문제는 변론으로 공관위원장이 여러분의 어떤 네. 그 증거 그 의사를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나아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건지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는 완전히 별개인 것이고 다만 이 부분은 정치적인 맥락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어떤 식으로 그 공관위원장에게 단순한 의견 제시였느냐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지시였나 이런 부분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네. 윤상현 의원 입장은 원칙에 따라 공천을 했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점 밝히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